문과는 이제 문관을 뽑는 시험, 그 다음에 음서는 낙하산, 그 다음에 잡과, 기술관을 뽑는 거, 그 다음에 승과, 이렇게 시험이 관리 선발 제도가 이렇게 4개가 있었다라고 개통 보시면 됩니다. 고려는 과거 음서등을 통해 관리를 등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거라는 거는 이제 실력이고 음서는 낙하산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젊은 나이인데 막 국무총리 장관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뭐 구급공무원 들어가는데 그 방식이 하나는 과거 시험, 하나는 음서,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낙하산인데, 그 고려 같은 경우는 음서로 관리가 되는 게 굉장히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험도 굉장히 과거 시험은 일단은 능력이잖아요. 실력이니까 과거를 더 선호를 하긴 했습니다. 과거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양인은 평민을 말합니다. 양민 모두 평민을 말합니다. 시험 과목에 따라 문관을 뽑는 문과, 그리고 법률, 지리, 의술에 능한 기술관을 뽑는 게 뭐였어요? 아까 잡과, 그 다음 승려를 대상으로는 승과가 있게 됩니다. 과거 시험은 문관을 뽑는 제술과 명경과를 특히 중시했는데, 제술과는 술은 술법이에요. 짓는 거, 짓는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 그러니까 제술과는 뭐를 말할까요? 제술과는 글짓기를 말하죠. 글짓 능력. 그 다음 명경과, 얼마나 밝으냐, 경전, 체계에 얼마나 밝으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경과. 그래서 유교경제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음서는 왕족의 후손이나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의 자손, 5품 이상 관리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고요. 음서 출시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을 오르면 다음 자손에게 음서로 관직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음서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서라는 건요,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관리 아들, 관리 손자까지 그냥 쭉쭉쭉 벼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음서를 통해 5품 이상의 관리 아들, 손자, 조카, 서기까지 관직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영은 지방의 향리 출신으로, 향리는 뭐예요? 지방에 있는 호족이잖아요. 실패한 호족, 지방의 호족인데 향리 출신으로 아버지가 서리직을 지냈으나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다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인이면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 2가지, 뭘까 있을까요? 음서는 5분 이상의 관리 후손이 과거 시험 없이 관리를 선발되는 제도, 그리고 과거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이 과거에 응시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기존에는 가문에 따라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고려 시기부터는 과거의 도리로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시험을 통해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벌 사회가 흔들리다. 자, 문벌. 자, 일단 호족이 연합정권인데 호족이 2개로 갈린댔죠. 호족이 성공해서 중앙으로 가면은 걔네들이 문벌이 되고, 그 다음 지방이 그대로 남으면은 걔네들이 향리가 되는데, 문벌들이 이제 한 200년, 고려가 세워진 지 한 2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문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재벌 1세대도 처음에는 재벌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식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제 계열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찢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3세대, 4세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재벌들도 물려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벌은 재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사회가 안정되자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가문도 등장하고 이들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상, 국무총리나 장관, 높은 고위공무원이 되는 건 방법이 2가지였죠. 하나는 뭐예요? 음서, 낙하산, 그리고 하나는 과거. 그런데 이들은 과거 음서를 통해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국정을 주도하였으며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왕실이나 다른 문벌 지방과의 혼인관계를 맺으면 권력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혼인을 하고 또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런데 이게 혼인을 해서 어디에서 왕비 집안을 내느냐가 그 문벌 중에서도 상문벌, 그 제일 권력이 강한 문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왕비를 누가 내느냐. 그 다음에 토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정치적 경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벌들은 계속 자식을 낳아가지고 문벌들은 많아지는데 재산이나 왕비가 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문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마치 신라 말의 진골귀족들처럼요. 그러나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문벌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세력도 불만이 커지면서 문벌이 대립하였고요. 그 문벌의 대립은 이자겸연난과 묘청의 서경천동운동은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자겸연과 묘청의 서경천동으로 왕권이 약화가 되는데요. 자, 이자겸연난부터 볼게요. 이자겸은 일일이 이유기 일어났는데, 이자겸은 그냥 욕심꾸러기라고 해요. 욕심꾸러기. 이자겸은 자신이 외손자였던 인종이 왕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뤘어요. 자기의 딸의 손자가 왕이 됐으니까 가장 강한 외할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런데 외할아버지 버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2딸도 인종과 혼인시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16대 예종과 문경태후, 그러니까 이자겸이 둘째 딸 사이에서 인종이 나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자겸이 있다고 하면 이자겸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뭐가 돼요? 인종은 이자겸의 외손자잖아요. 외손자. 근데 외손자인데 지금
이자겸이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작은 이모들하고 작은 이모 2명하고 조카를 결혼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족보가 되잖아요. 이상한 족보가. 그쵸? 그러니까 이자겸이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뭐예요? 예중하고 인종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너무했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두 딸도 인종과 혼인신고 막강한 권력 행사했지만 왕이 위협을 느낀 인종이 당연하죠. 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무리수니까. 그리고 다른 문벌들하고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러면서 왕위의 위협을 느낀 인종은 이자겸을 중개하다 도리어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진짜 인종이 죽을 뻔했는데 인종이 누구를 설득하냐면 척준경이라고 이자겸의 오른팔을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의 편인 척준경을 설득하여 오히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막 고려 궁궐이 불타고 완전히 난리 부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문벌, 그러니까 고려 이쪽에 고려의 어떤 정치 체제의 어떤 허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1, 2, 3인데, 자, 이게 인종이에요. 똑같은 인종입니다. 그런데 인종이 볼 때는 이자겸의 난을 겪었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어디가 징그럽게 싫을까요? 개경이 싫죠. 개경에서 이런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고 싶죠. 개경이 싫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인종의 마음을 흔들던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묘청입니다. 이자겸이 난 이후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한 정지상이 서경 출신 승려인 묘청을 추천하게 됩니다. 정지상,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 묘청과 함께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인종은 이들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묘청이 굉장히 좀 사기꾼이었던 놈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떡 있잖아요. 떡에다가 그러니까 물에 기름이 떠오르면은 이게 물에 기름을 한 방울 넣으면 기름이 이제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만약 햇빛을 받으면 그게 영롱하게 막 무지갯빛을 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묘청이 인종이 올 때쯤 해가지고 대동강 쪽에다가 큰 떡을 만들어서 그 떡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떡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위에 기름이 둥둥 뜨니까 막 그 위에가 막 좀 뭐랄까 막 영롱하게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대동강변을 지날 쯤 해서 그 쇼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딱 가고 있는데 묘청이나 정진왕, 백성환이 임금님 저기를 보십시오. 임금님께서 대동강을 생차셔서 지금 지나고 계시니까 저 물이 저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서로운 일입니까? 막 이렇게 호들갑을 든 거예요. 인종은 믿었겠죠. 그렇지만 반대파였던 개경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잠수부를 사가지고 밑에를 가보니까 이제 떡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경파 입장에서는 서경파, 특히 묘청 이런 일을 꾸민 애들 자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쵸? 사기꾼으로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묘청과 개경파 귀족들은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은 금나라 정벌하자. 그 다음 서경으로 천도하자. 서경은 어디예요? 평양이죠. 그러니까 금나라 전해가 거란이었고 거란요 여진금인데 얘네들은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 지방을 먹고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경천도 금정벌 금나라와 싸우자. 그 다음에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는 고구려 계승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경 귀족들은요 이대로 가져와요. 이대로 개경이 좋아. 그럼 개경파의 두목이 김부식이거든요. 김부식은 더군다나 뭘까요? 경주김씨입니다. 경주김씨. 그러니까 이대로 가져와요. 한반 대동강 이남이 좋아. 대동강 이남만 통일한 것도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그 전에 왔는데 신채호가 신라의 삼국통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김부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주김씨니까. 그래서 개경파는 금의 사대라는 건요 눈가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금나라하고 싸우면 안 된다. 큰 나라는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개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개경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니까 서경천도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떡 사건 있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개경파의 주장이 관철돼가지고 서경천도는 이제 좌초가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묘청이 난을 일으키고요. 이 난을 서경천도 개혁이 좌절되자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끈 관군이 공격으로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자겸의 외교 스탠스는 어땠을까요? 불과 9년 전에 이자겸은 개경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겸도 기득권층, 개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개경파잖아요.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자겸도 결국에는 뭐예요? 현실 유지. 그러니까 금나라의 사대를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금나라의 사대하자.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 사건들로 인해서 이후 고려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할 때는 문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문벌 사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